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로 선거전 복귀가 불가피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상당한 제약이 관측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또 미국 대선의 향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 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순영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사흘 만에 군병원에 지금 퇴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퇴원해도 되는 겁니까? 퇴원이란 말이 맞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이걸 지금 퇴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혹은 입원실을 옮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어려운데요. 결국은 월터 리드 육군병원, 여기가 원래는 해군병원입니다. 지금은 군병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입원실로부터 백악관의 입원실, 격리된 병실로 옮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입원하여 있을 동안에 처방한 약들을 보면은 결코 경증이 아니고 결국은 폐렴이 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폐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열이 떨어지고 호흡기 이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해서 옮긴 것이지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증상이 다 폐렴 증상이 없어졌다든가 하는 소견은 전혀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원 중에 투여한 약을 보면 완치라고 볼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약이 어떤 약이었습니까? 일단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중증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데 10일 이전에 즉 초기에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이 증상 즉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약이지 치사율을 낮추는 약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도 사용은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덱사메타손이라는 스테로이드계 소염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 해서 치사율을 낮출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 혹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치사율은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반면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부작용으로서는 감염에 취약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초기에 사용하면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은 폐렴이 있었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국은 폐렴이라는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도 떨어졌고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처리하기 위해서 항체 치료제라든지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검증을 받지 않은 아직까지도 인증을 받지 않은 FDA 승인이 없는 약을 선제적으로 투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이외에도 페모티딘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임상 3상을 다 통과하지 않은 약들을 선제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하고 최고의 약을 사용하긴 했지만 결국은 증상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퇴원을 했다 하는 개념이지만 이 퇴원이라는 개념이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 있어갖고 퇴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염증은 진행 중이고 이것이 보통은 일주일 내지 한 열흘 정도의 관건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치료가 완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가 될 것이냐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이것이 한 이번 주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과연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유세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서 필요하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 시점을 두고서도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 2일에 확진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은 더 이전에 감염됐을 수 있다, 감염 초기 아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겠죠. 우리가 역학조사를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그 보도만을 보면은 2일날 자기 트위터에 올림으로 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올라간 시점은 확진이 됐을 때예요. PCR에 의해서 확진이 됐을 때이고 그 이미 이틀 전에 자기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은 미국엔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된 건 또 그 이전일 테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은 26일 날 그 대법관 지명식에 보면은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네. 뭐 볼 키스도 하고 뭐 마스크도 쓴 마스크도 사람들이 쓰지 별로 않고 없더라고요. 아주 예,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장시간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만 해도 상원의원들 포함해서 뭐 기자까지 해서 8명, 9명이 걸렸고요. 그 이후로 힉스 보좌관이 감염될 때까지 백악관 안에서 그 이후에 거의 19명, 18명 정도의 환자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왔고 백악관 전체가 지금 이 아주 집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환경 안에서도 접촉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역학조사라는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2주간 자가격리라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랑은 다른 점이 보이는 것인데 어저께 그 대통령이 병원에서부터 차 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나왔을 때도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바로 자가격리 2주에 들어갈 수 있는 밀접 접촉자인데 보좌관이라든지 운전하신 분. 운전하신 네. 분하고 또 보좌관 한 명이 네. 앞에 타고 계셨거든요. 네. 물론 예. 마스크는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택시를 탔을 때에도 감염되는 잠깐 전에도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밀접 접촉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대화를 했으면 다 밀접 접촉인데 지금 우리 같은 기준에서 밀접 접촉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백악관 기능이 다 정지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어떻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좀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영식 박사님,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뭐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스크를 딱 넣은 다음에 마스크를 벗고 뭐 엄지를 척하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 어떤 평가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죠. 코로나 걸렸더니 정말 힘들더라. 내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바이든 후보를 가지고 슬리피 바이든은 졸려 보이고 기운도 없다. 내가 정말 진정한 든든한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된 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미국 유권자들이 그 기득권층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엘리트 계급만 생각하는 정치인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실한 미국인들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선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사흘 동안에 받은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미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돈을 낼 수도 없고 심지어 발음조차도 하기 어려운 네. 최고의 신약을 다 받았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안전 규칙도 지키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그 슈퍼 확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경호원 그리고 기자들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야 되는가 너무 아나무인이다 레클레스라는 예, 예.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도 자꾸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네. 방해를 걸고 비판을 하고 네.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된 다음에 책임도 과연 최고 지도자로서의 이런 덕목과 태도를 갖췄는가. 예. 그리고 기득권층을 공격하는 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기득권층이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은 과연 조 바이든 후보와의 이런 격차를 좁힐 수가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여파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이유 때문일까요? 지난주만 해도 지지율이 격차가 이제 7%포인트 정도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지금 확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지지율 격차를 보니까 10%포인트 정도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이 직선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 네. 선거처럼 그렇지만 이게 두 자리 숫자가 됐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마음이 굉장히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것은 사실 퇴원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예.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또 직무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다급함의 반영으로 봐야겠죠. 네. 백 교수님, 어찌됐든 퇴원이든 아니지만 병원에서 나오려면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 퇴원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맞췄습니까? 그거는 뭐 미국은 우리랑 또 많이 달라서요. 일단 우리나라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증상이 완화된 후에
72시간 동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72시간이라는 건 사실 사흘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격리 해제가 됩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퇴원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사실은 감염이 되었다가 할지라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병원에서도 아무 때나 막 퇴원을 하기 때문에 딱히 전체적인 퇴원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염된 후에 열흘 이상이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이긴 한데 더 그 이상이 돼도 얼마든지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 감염됐는지가 사실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날짜가 지나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확실치가 않고 예. 과연 이것이 회복기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회복되는 상태냐 아니면 지금 증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냐 하는 기점에까지 아직 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여부를 이번 주말쯤 알 수 있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이번 주말이나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열도 안 나고 폐렴 기운도 증상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것도 사실은 5일 동안을 처방을 한 후에 증세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 5일을 더 쓰는 이런 스케줄이거든요. 지금 아마 오늘이 5일차 걸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맞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증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입원 날짜가 한 30% 줄어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은 렘데시비르는 사실은 효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덱사메타손이라는 이 소염제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중증으로 갔었다. 폐렴 증세가 있었다. 염증 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 지금 백악관에서는 여전히 마스크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실은 다 쓰고 있는데 그 외의 관리들은 안 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미국은 뭐 예. 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백악관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화 단계인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안 쓰고요. 네. 민주당계의 어떤 회의라든지 어떤 집회라든지 할 때는 대부분 다 쓰고 있는 네. 이런 지금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홍 박사님,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아까 1차 이제 TV 토론 이후 15일이 2차 TV 토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과연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입장일까요? 그거는 이제 얼마나 그 약이 효과가 있고 또 조속하게 회복을 하는가에 딸려 있고 무엇보다 이제 첫 번째 토론이 보셨겠습니다만 아주 난장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칙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집무 공간인 백악관의 웨스트윙, 서쪽은 뭐 유령 도시 같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본인은 회복됐고 뭐 20년 전보다 몸이 더 좋다고 하는데 예, 그리고 예.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두려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같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가 없는데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죠. 네. 그럼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과연 유세를 재개하더라도 뭔가 판세를 뒤집거나 자신의 게임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완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유권자 앞에 이렇게 영웅으로 등장을 해서 정말 난 코로나를 이겼다. 예. 코로나를 극복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21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21만 명.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보다도 숫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태라면 백악관이 거의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제가 만약에 역학조사관이라고 그러면 백악관 안에서 환경 검체를 좀 조사를 해서 그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그런 보도들은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도 서로 간에 업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전부 감염된 사람들로 의심하면서 불안한 상태에서 아마 업무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백악관의 그 환자가 감염된 사람이 19명? 19명까지 지금 네. 보고되고 있고요. 뭐
대변인이라든지 주변에 있던 여러 보좌관들 다 감염되었고 기자들까지 다 감염되었기 때문에 환자 수가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복도라든지 의자 손잡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학조사라든지 또는 사람 간의 거리를 두기를 해야만 하는 자가격리를 꼭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는 그다지 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전국 여론조사는 지금 상당히 바이든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늘 그 경합주의 동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동향은 예. 어떻습니까? 경합주의 동향도 이제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끝난 게임은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려면 세 주에서 승리를 꼭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플로리다 29명 있죠, 선거인단이. 그리고 버지니아, 그다음에 오하이오. 오하이오주가 특히 중요한 경합주 소위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54차례 있었는데 예. 오하이오를 가져간 후보가 승리한 것이 45차례고 예외는 9번밖에 없고 1964년 이후로는 오하이오주에서 승리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하이오주를 잃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그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리차드 닉슨이었죠. 근데 64년 이후로는 오하이오를 승리한 자가 대선을 승리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입니다. 29명이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고 그리고 버지니아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스윙 스테이트인데 거기는 이제 총기 소지가 헌법적인 권리다. 수정헌 제2조의 권리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그리고 총기 소지의 자유. 이건 헌법적 권리라는 것을 해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이 버지니아주를 가져가는 것을 지금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난번 2016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가 팀 케인 상원이었는데 버지니아 출신 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주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오고 플로리다 선거인단도 가져오고 오하이오를 잡는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재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지금 그 대선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세 개의 주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어때요? 플로리다주가 굉장히 그 흥미롭습니다. 그 은퇴하는 그 주거민들이 많고 또 히스패닉 계통의 유권자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 외교 전략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동시에 관광 산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느슨한 방역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방역 조치가 경제적인 고통을 가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를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플로리다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해야지 먹고 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부양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1% 정도, 1.1% 정도밖에 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어떻습니까? 오하이오주는 바이든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고 있습니까? 네. 오하이오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한테 막상막하 접전이면 다 가져갔던 경합주 1% 미만의 차이로 이겼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그리고 좀 차이는 있었으면 아리조나가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전에 석권했던 이 경합주들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은 플로리다, 버지니아, 오하이오를 꼭 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빨리 퇴원해서 지금 유세 재개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백 교수님 지금 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실제 환자가 인구의 10% 그러니까 뭐 거의 7억 이상명이 사실 감염됐을 것이다. 뭐 이런 추정을 하는데 이게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뭐 합리적인 근거라기보다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실제로 진단을 받지 않고 감염됐고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현재로 보면은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10배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20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3,800만 명, 3,800만 명 정도의 지금 7억 6천만 정도가 감염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계가 좀 잘못됐는데 3,300만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으로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50%의 사람들이 항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망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밀접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50%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10%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 즉 선진국인 영국이라는 나라만 해도 NHS라는 데 진단을 받으러 가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정도 되면 다 나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걸렸지만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가 나이가 먹어서 아픈데 병원을 가고 싶은데 못 가갖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은 선진국에서조차도 이렇게 진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숫자에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감염된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 세계 인류의 10% 정도가 감염됐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계산상 있을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이제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고 방역 당국에서도 다시 뭐 대유행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재확산되는 분위기라면서요? 예, 그 재확산 정도가 예. 실제 3, 4월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들이 유럽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사실은 뭐 6만, 7만까지 가다가 지금은 3만, 4만이니까 적어 보이긴 하지만 인구가 아무리 3억 3천이라고 그래도 우리의 뭐 6배, 7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00명 이하인데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특히 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받기가 어렵고 무료로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회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어서 감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10%라는 상황도 미국에서도 충분히 지금 10배 이상의 환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럽 뭐 어느 나라를 통해서도 거의 우리나 베트남이나 타이완을 빼고서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막을 수는 있었지만 중국조차도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이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열심히 맞추고는 있지만 그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무증상인 환자들은 환자로 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중국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안심할 시기가 아닌 것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회복기냐, 즉 안정세로 들어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재확산, 특히 북반구에 있어서 이제 가을, 겨울로 가면서는 바이러스는 좀 더 왕성한 전파력을 갖는 반면에 사람들은 실내로 가면서 면역력도 이 추위 때문에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 겨울이 갈 때까지 아직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상황이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올 겨울쯤에 백신이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내년 봄, 여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일반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다면은 그 시기가 안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바이러스와는 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지금이 그 한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며칠째 2자릿수잖아요, 확진자가. 지금 연휴를 지나서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좀 늘었을 텐데 오늘 그러면 2자릿수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9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6천 건 정도의 진단 검사밖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12,3천 건이 되는데 오늘 13,000건 정도 진단 검사에서 지금 나온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일 수가 있고요. 특히 대부분 월요일까지는 그 숫자가 줄어들지만 화요일부터는 제대로 된 양성률이 나오는데 오늘 양성률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말까지는 봐야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이동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 만에 데이터만 갖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희망적일 수가 있고 뭐 내일도 이것에서 크다지 벗어나지 않는 100명 이상이 나온다든가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고 그것이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이게 걱정되었던 부분들인데 아직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서 숫자는 50명 이하로 못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 사회적 거리 단계는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 실시간으로도 확진자를 체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보면 뭐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 그런 그렇죠. 얘기. 이제 그 실시간이라는 것은 이 지자체들이 다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해서 밤중까지 나오는데 큰 흐름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100명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내일 숫자를 봐도 뭐 오늘보다 그다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방역수칙 개인 위생 굉장히 잘 지켰던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영식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이렇게 완쾌가 된 것처럼 보이면 혹시 지지자들을 더 끌어모으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효과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 토론도 이제 내일 시각이 열리는데요. 아마 카말 해리스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 점을 역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급 사회가 되었다. 더 이상 기회의 나라도 아니고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 엘리트들만, 있는 자들만 초저 금리 시대에 풍부한 자금 유동성을 이용해서 뉴욕 증시와 부동산은 오히려 부흥하는. 하지만 없는 자는 더 고생하는. 이제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계급 사회가 되었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것입니다. 봐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지만 일반 서민들이 과연 그런 혜택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계급 사회가 더 이상 되지 않게 막아야 된다. 코로나로 인한 그런 점을 조 바이든 후보와 그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탈옥수가 인질극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경찰과 대치하면서 신창원 말인가요? 아니 그 훨씬 훨씬 전입니다. 전에? 예. 할리데이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때 얘기가 우리 법제도는 돈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네.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 후보와 그 카멜라 해리스 러닝메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엘리트다. 엘리트들한테서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 유전 완치, 무전 사망. 이런 미국을 만들어버렸다. 21만 명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유전 완치, 무전 사망. 네. 그러니까 건강과 생명이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 돈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런 화두를 계속 던지면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할 것입니다. 부통령 TV 토론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선에 큰 변수는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아무래도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은데 대신에 이제 대선 후보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 이제 상원이라든지 주지사 출신을 지명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어떤 실력을 메워주는 것인데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상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주 중에 하나죠. 55명인데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 조 바이든 후보가 노쇠하고 약하다. 하지만 그 흑인이고 그리고 그 젊음이 있는 카멜라 해리스가 뒤를 받치고 있다. 러닝메이트가 예.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강조할 것이고 공화당 측에서는 위험하다.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상은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예, 지금 대선까지 29일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어떤지가 주요 주목해봐야 될 점일 것 같고 남은 일정들 중에 주목해봐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가. 예. 건강하지도 않고 완치도 안 됐는데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데 유세를 돌아다닌다? 그럼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현상일 것입니다. 백 교수님,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를 더 한다면 이제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지금 뭐 다 약을 맞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증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염증이 많이 일어나갖고 기관 다 기관이 부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